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흔들립니다. 그 순간 다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숙였는데 그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이상한 차분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날 밤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하던 소리가 귓가에 떠오릅니다. 저 여자는 왜 도망을 안 가는 걸까? 더 맞고는 못 버틸 텐데. 하지만 다현은 오늘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니,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편이 던져놓고 간 외투를 주워 조용히 걸어두고 깨진 유리컵을 하나씩 모으며 그 손끝이 놀라울 만큼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입니다. 거실 바닥에 떨어진 남편 준호의 음성이 녹음된 휴대폰이 잠시 반짝입니다. 다현은 그것을 조용히 집어들고 잠금 화면에 찍힌 시간과 날짜를 확인한 뒤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녀가 이 집을 떠나지 않는지, 왜 매번 폭력을 당하면서도 울지 않는지. 하지만 다현의 눈빛은 말합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그리고 그 기다림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로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조용해지는데 그 정막 속에서 다현은 손목의 멍을 바라보며 피식 웃습니다. 그 웃음은 포기의 표정이 아니라 마치 계산을 끝낸 사람의 표정 같습니다. 창문방 가로등 아래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다현은 미세하게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조금만 더, 이제 거의 다 왔어. 이어지는 침묵. 어딘가에서 시작될 폭풍의 냄새가 슬며시 번집니다. 며칠 뒤 아침 햇빛이 조용히 거실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다현의 표정은 어딘가 긴장된 흔적을 숨기지 못합니다. 식탁에 앉아 미지근한 커피를 들고 있던 그녀는 문득 손가락 끝을 바라보다가 살짝 움찔합니다. 어제 새로 생긴 멍이 은은히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현을 순하고 착한 여자, 남편한테 잘 맞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서 견디고 있는 게 사랑 때문도 두려움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남편 준호는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하고 웃음 많은 인물입니다. 가게에서도 이웃에게도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쿨하게 농담을 던지며 사람 좋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그 미소는 서늘한 침묵으로 바뀌고 말투는 짧고 까칠하게 변합니다. 왜 집안일은 이것밖에 안 했어? 왜 전화는 못 받았어? 대답을 바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상대를 누르기 위한 본능 같은 말일 뿐입니다. 그날 오후 습관처럼 동네 슈퍼에 들른 다현은 평소 인사만 하던 슈퍼 주인 아저씨에게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상했네. 괜찮지? 다현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순간 잠깐 눈길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요즘 그녀에게는 낯설기 때문입니다. 걷고 돌아오는 길, 바람이 살짝 불고 전봇대에 붙은 종이 한 장이 흔들립니다. 실종 사건 제보 요청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순간 다현의 발걸음이 아주 잠시 멈춥니다. 그 종이를 보는 표정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무언가 오래 묵혀둔 기억이 떠오르는 표정처럼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다현은 부엌 서랍을 열고 작은 노트 하나를 꺼냅니다.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날짜, 시간, 대화 조각들, 마치 누군가를 추적하듯 기록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 밤 1140 통화 소리, 7월 21일 오후 215 낯선 차량, 2회째 확인. 이 기록은 단순한 가정불화 메모가 아닙니다.
감시에 가까운 정교한 기록입니다. 저녁이 되어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옵니다. 다현은 자연스럽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준호는 벽에 걸린 코트를 벗어 던지며 말합니다. 뭐야, 또 멍들었네. 조심 좀 하지 그랬어. 그 말투는 걱정이 아닌 비아냥, 진심 없는 가벼운 농담에 가깝습니다. 다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만 숙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또 하나의 갈등의 씨앗이 단단하게 자리 잡아갑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가자 다현은 휴대폰을 조용히 꺼내 숨겨둔 번호 하나를 다시 확인합니다. 7-아퍼레이터. 그 번호를 바라보며 그녀는 아주 작은 숨을 내쉽니다. 마치 오래 기다리고 준비해온 무언가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듯한 표정으로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집 주변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을 가르는 작은 엔진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오고 가끔은 누군가 계단을 오르내리는 듯한 미묘한 발소리도 섞여 들어옵니다. 다현은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쳐들었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창밖의 어둠만 유독 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아주 조용히 진동합니다. 소리를 켜둔 적이 없는데 진동만 울리는 건 마치 조용히 확인하라는 암호 같습니다. 화면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 움직임 포착. 주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오직 한 명, 7아퍼레이터였습니다. 다현은 천천히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 익숙하지 않은 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지역도 패턴도 낯설고 창문은 짙게 어두워 안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차는 10분 전에도 있었고 20분 전에도 있었습니다. 자리를 벗어나는 일 없이 계속 같은 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뒤편 골목에서 누군가 슬쩍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둠에 묻힌 남자. 하지만 다현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어제 준호와 통화하던 목소리 속에서 작게 들리던 그 낮은 목소리. 그 남자입니다. 불길한 기운이 스며드는 듯 하자 다현의 호흡이 조금 느려지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가볍게 돌려 통증이 남아있는 멍 자국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아프다는 표정이 아니라 마치 그 통증을 이용해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온 겁니다. 평소처럼 시끄럽게 발을 끌며 들어오던 그가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다현은 그 조용함에서 불길한 기운을 바로 감지했습니다. 준호는 신발을 벗지도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방을 꺼내더니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낯선 검은색 옷. 어디선가 본 듯하지만 일상복은 아닌 특수 작업을 할 때 입는 것 같은 느낌. 다현은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조용히 묻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눈빛은 의심과 긴장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다현이 뭔가 눈치챘을까 걱정하는 듯한 느낌. 다현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냥 슈퍼 갔다 왔어. 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현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준호가 방문을 닫는 순간 그 짧은 틈 사이로 무전기 같은 것이 살짝 보였습니다. 다현은 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 거실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 빛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시작됐네. 그날 밤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평소엔 들리지 않던 소음이 이어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발걸음, 누군가 창문을 바라보는 시선, 차량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다연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돌아올 수 없는 사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 다연은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에 눈을 뜹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소리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움직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녀는 기척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발끝으로 천천히 거실로 나옵니다. 거실 창문 아래 작은 먼지 발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창문 바로 앞까지 접근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닥 가까이에서 발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인 단서였습니다. 작고 얇은 종이 조각 한 장, 종이는 찢긴 흔적이 있었고 중간에는 볼펜으로 적힌 숫자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47, 19, 3. 그 숫자들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다연은 그 조각을 본 순간 숨이 아주 살짝 멈췄습니다. 이 숫자 배열은 과거 군에서 쓰던 내부 감시 보고서의 표기 방식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즉, 누군가 이 집을 감시 목록에 올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준호는 평소처럼 태연하게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그 태연함 안에 이상한 불안과 초조함이 섞여 있는 건 다연만이 알 수 있는 미세한 변화입니다. 준호는 문득 이렇게 묻습니다. 어젯밤에 밖에 나갔어? 다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자 준호는 그 답을 확인하듯 아주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반응이 더 수상합니다. 다연은 그 한순간의 움직임에서 남편이 지금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간 다연은 이상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단지 입구 구석에 숨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남자 한 명. 그는 다연이 지나가는 순간 얼굴을 살짝 돌려 자신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연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깨닫습니다. 어젯밤 준호와 함께 통화하던 바로 그 남자. 그 남자는 분명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연은 숨겨둔 노트를 펼쳐 어제 발견한 종이 조각에 적힌 숫자를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노트 아래 작은 칸에 날짜와 시간, 준호가 입고 있던 검은 옷, 방에서 본 무전기까지 기록합니다. 그 기록은 마치 누군가를 추적하는 수사관의 기록처럼 정교합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오래전 그녀가 놓친 단 한 명의 범죄자, 그가 남긴 잔재를 뒤쫓기 위해 특전사 시절의 모든 기록을 다시 꺼내야 하는 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연이 깊은 숨을 들이쉬는 순간 휴대폰이 울립니다. 이번엔 메시지가 아니라 전화입니다. 발신자 7-아퍼레이터. 다연은 잠시 고민하다 통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건 목소리는 짧고 단단하며 단 한 문장으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감시 인원, 너희 집 주변에서 확인됐다. 준비해. 곧 움직일 거다. 다연은 눈을 뜨며 낮게 대답합니다. 알고 있어. 이미 시작됐더라. 그 말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차가운 담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7-아퍼레이터가 한 문장이 이 챕터의 끝을 장식합니다. 다연, 이번엔 놓치지 말자. 그 말이 끝나자 다연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움 대신 사냥꾼의 눈빛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밤 공기가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평소보다 더 적막한 집안. 다연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찬물 한 컵을 들고 있지만
한 모금도 넘기지 않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어둠한 지점을 향해 고정돼 있습니다. 거기엔 누군가 서 있는 것 같기도 그냥 그림자 같기도 한 실루엣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잠금 장치가 아주 짧게 딸깍 소리를 냅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확인한 소리였죠. 다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쉽니다. 그 숨소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마치 전투 전에 호흡을 정리하는 사람 같습니다. 방 안에서 준호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는 전날과 같은 검은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무언가를 점검합니다. 허리춤에 작은 금속 장비를 고정시키는 모습, 그 장비에서 미세하게 들리는 무전기 소리,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신발을 신습니다. 다연은 그 모습을 거실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려움이 아니라 침착한 관찰자의 눈입니다. 준호가 거실로 나옵니다. 그의 눈빛에서 오늘 밤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긴장감이 뚝뚝 흘러내립니다. 그는 다연을 스쳐 지나가며 말합니다. 오늘 늦겠다. 단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사람처럼 준호는 신발끈을 묶으며 눈을 들지 않고 덧붙입니다. 밖에 나가지 마. 조용히 있어. 그 말에는 명령이 아니라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준호가 나가자 다연은 그제야 아주 큰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작은 금속 장치를 꺼냅니다. 군 시절 사용하던 초소형 위치 추적기였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외투 안쪽 주머니에 며칠 전 이미 이 추적기를 달아놨습니다. 지금은 그 위치가 스마트폰 화면에 점으로 표시됩니다. 그 점은 아파트 단지를 지나 산 아래 외진 창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호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과거 다연이 놓쳐버린 범죄자가 마지막으로 사라진 장소. 다연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10년 넘게 마음속에서만 되어오던 죄책감과 분노가 드디어 현실로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거기로 가는구나.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7-아퍼레이터. 다연은 바로 받지 않고 몇 초간 숨을 가다듬습니다. 기세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전화를 받자마자 들리는 목소리는 단단합니다. 움직였다더라. 위치 확인했지? 다연이 낮게 대답합니다. 응. 지금 산 아래로 가는 중. 다른 쪽에서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무거운 문장이 흘러나옵니다. 다연, 이번엔 너 혼자 들어가면 안 된다. 그쪽에 내가 찾던 놈 있을 가능성 높다. 그 말에 다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숨겨왔던 감정, 억눌러왔던 과거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무게. 하지만 다연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끝낼 거야. 7-아퍼레이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조심해. 저놈들은 내가 약한 줄 알고 있을 테니까. 그 말에 다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아픈 미소. 그래서 괜찮아. 그 착각이 오늘 끝날 거니까. 준호의 위치는 이미 폐공장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낯선 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직 인원들, 그들의 움직임, 모든 것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다연은 코트를 챙겨 입고 문고리를 잡습니다. 넓은 어둠 속으로 나가기 직전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제 도망가는 건 그들이야. 산 아래 폐공장으로 향하는 길, 가로등조차 거의 없는 어둠 속에서
다현은 신발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게 조심스레 걸음을 옮깁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수십 개의 시선이 숨어 있는 듯한 서늘함이 감돕니다. 폐공장 근처에 다가갈수록 다현의 심장은 더 깊은 속도를 내기 시작하지만 그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그녀의 휴대폰에 표시된 점들이 서서히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 점들은 모두 조직 인원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점들 가운데 유독 선명하게 빛나는 하나. 준호. 그 점은 폐공장 안쪽 한 방에 멈춰 있었습니다. 다현은 조심스럽게 건물 벽에 몸을 기댄 채 내부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으려 귀를 기울입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들리는 준호의 목소리가 이제껏 들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늘 자신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만 강해지던 그 남자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톤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찾아오겠습니다. 그 여자는 의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조직원이 낮게 웃습니다. 너라면 처리할 수 있지 않나? 내 아내잖아.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예. 이번엔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다현의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갑니다. 지금 이들은 아내를 정리할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린 말이었습니다. 조직원의 목소리. 그 여자가 예전에 우리 애송이 하나를 잡았었지? 근데 그때 너도 같이 있었잖아. 문장이 끝나는 순간 다현의 눈빛이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준호가 그 사건에 있었던 사람? 덤덤하게 이어지는 준호의 대답. 네. 그날 도망친 쪽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10년 전 그날의 잔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10년 전 작전 현장. 그녀는 조직의 한 하부 인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어둠 속으로 달아나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명은 분명히 잡았지만 다른 한 명은 놓쳤습니다. 그날 놓친 그 한 명. 그의 실루엣, 그의 걸음걸이, 그의 체격, 기억 속 이미지가 지금 폐공장 안에서 들리는 준호의 목소리와 정확히 겹쳐집니다. 그렇습니다. 도망친 그 남자가 준호였습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마음에 묻어두고 죄책감을 느껴온 실패, 그 실패의 잔재가 바로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폐공장 밖에서 다현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나를 안 놓아줬구나. 감시하려고 묶어둔 거였네. 그녀가 준호 곁을 떠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그의 조직을 위해 그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녀가 폭력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였지만 준호가 폭력을 계속했었던 이유는 그녀가 과거의 특전사 다현이라는 걸 혹시라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폐공장 문이 열리는 순간 준호가 밖으로 나옵니다. 다현은 기둥 뒤에서 조용히 숨을 죽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 여자가 눈치채기 전에. 그 말은 더 이상 남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조직의 하부 요원의 목소리입니다. 다현은 눈을 뜨며 서서히 발끝을 뒤로 물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낮게 응졸입니다. 준호, 결국 너였구나. 그 말에는 배신, 분노, 슬픔 그리고 끝내야 할 대상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폐공장 안쪽으로 향하는 어둠 속 계단. 빗물에 젖어 미끄러운 바닥을 따라 다현의 발걸음이 조용하게 이어집니다. 머리 위로 오래된 환풍구가 달그락거리며 흔들립니다.
그 금속음이 마치 다연의 심장 박동을 대신하는 듯 울립니다. 그녀는 손에 쥔 작은 휴대폰 화면을 확인합니다. 준호의 위치는 여전히 건물 한가운데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찍힌 다른 여러 점들, 조직 인원들까지 모두 모여 있는 상황. 다연은 천천히 벽에 손을 짚으며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이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폐공장 안은 어둠과 습기, 그리고 오래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다연이 천천히 문틈으로 몸을 숨기자 안쪽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끝내자. 그 여자는 뭐든 알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이 데려오면 깔끔하게 처리하면 된다. 그 말 사이 익숙한 숨소리가 들립니다. 준호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조직원들과 작전 계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다연의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완전히 평온한 전투 모드의 눈빛입니다. 그러다 준호가 입을 엽니다. 아내는 아직 모릅니다. 저한테 의심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조직원이 비웃듯 말합니다. 그런 여자가 특전사라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준호는 피식 웃습니다. 네. 별거 아닌 여자예요. 그 말은 칼처럼 다연의 가슴을 스칩니다. 아픈 말이 아니라 이제 그를 완전히 놓아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잠시 후 조직원 하나가 말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 내 아내가 요즘 너무 조용한데? 준호는 순간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 순간이 다연에게 결정적인 징후가 되어 다가옵니다. 준호의 눈빛이 공포처럼 흔들리는 것. 그 흔들림은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미 마음속에서 느끼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다연은 기둥 뒤에서 조용히 손가락을 움찔거립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신경들이 깨어나는 순간의 감각입니다. 갑자기 뒤쪽 철제문이 거칠게 열리며 외부에 찬 공기가 확 밀려 들어옵니다. 그 바람에 다연의 코트가 살짝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준호가 정확히 봅니다. 그의 눈이 크게 뜨이면서 말도 안 되는 공포가 얼굴을 덮습니다. 다연? 그 한 단어, 그 짧은 호명 하나가 이 장면 전체를 갈라놓습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립니다. 다연은 더 숨지 않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존재감은 칼날처럼 공간을 가릅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 여기 있었네. 준호는 뒤로 물러나며 숨을 끊긴 듯 외칩니다. 왜 여기 있어? 다연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나직합니다. 마지막 확인하러 왔어. 조직원 하나가 비웃음과 함께 총을 겨눕니다. 이 여자 뭐야? 설마 진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철제 파이프 하나를 잡아 바닥을 가르고 공기까지 울릴 만큼 강하게 조직원의 손목을 내리칩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음이 크게 울립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다연을 향해 몰려듭니다. 하지만 다연은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정확한 동작으로 움직입니다. 그녀의 턴, 정확한 회피, 그리고 이어지는 제압. 그 모든 동작은 감정에 휘둘린 분노가 아닌 훈련된 특전사의 움직임입니다. 준호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합니다. 너 뭐야? 다연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이제야 묻네. 내가 누군지.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오랫동안 참아온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조직 인원들은 모두 쓰러졌습니다.
숨소리와 금소금만 폐공장에 울립니다. 다현은 몸을 돌려 준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준호는 벽에 몰려 어떻게든 도망치려 하지만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준호는 손을 떨며 말합니다. 제발. 그때 그건 그 말은 변명도 해명도 아닌 완전히 무너진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다현은 준호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남은 건 내 선택이야. 철제 구조물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폐공장 내부는 더 이상 소음도 분노도 없이 조용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모두 제압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준호는 벽에 기대어 떨리는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다현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공포와 후회만 가득 찬 시선이 허공을 떠돌 뿐입니다. 다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준호 앞에 멈춰섭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발 죽이지는 마. 그때 그날은 그냥 살려고. 다현은 준호를 오래 바라봅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내 전부였구나. 살려고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속이고 누구를 때리고. 준호는 눈을 감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마치 그 말이 그의 마지막 힘까지 꺾어버린 것처럼. 다현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합니다. 넌 날 약자로 만들려 했지만 난 그동안 너를 잡기 위해 약한 척을 했어. 그 말은 지난 10년간의 죄책감, 분노, 기다림, 인내가 하나로 합쳐진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그 순간 폐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립니다. 붉은 경광등이 벽을 타고 번지며 공장 내부를 붉게 물들입니다. 특수수사팀과 경찰 인원들이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가장 앞에는 칠아퍼레이터가 서 있습니다. 그는 다현을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마디 말도 없지만 그 눈빛만으로 충분합니다. 잘했다. 정말 잘 버텼다. 준호는 힘이 풀린 몸으로 경찰에게 팔을 붙잡힙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이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결말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며 고개를 떨굽니다. 다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지만 분노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천천히 내려가는 느낌만이 남아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밤 공기를 마주하자 차갑지만 깔끔한 바람이 다현의 얼굴을 스칩니다. 10년 전 놓쳤던 마지막 퍼즐, 스스로를 가장 괴롭히던 그림자,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끝났습니다. 칠아퍼레이터가 다가와 조용히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다현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천천히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네. 그 말에는 전사가 내려놓는 마지막 무기 같은 잔잔한 울림이 깃들어 있습니다. 칠아퍼레이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래, 이제 진짜 쉬어도 돼. 다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길을 걸어 내려갑니다. 그 발걸음은 특전사의 힘도 헌터의 날카로움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조용한 일상의 걸음이었습니다. 마지막 화면에는 다현이 멀어져가는 뒷모습과 함께 잔잔한 내레이션이 깔립니다. 누군가의 약함은 때로는 강함을 숨기기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끝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